죽어버려야 내 아들이 새장가를 가지. 수술을 기다리며 사고로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수술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의사가 제 진짜 신분,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금융그룹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인의 처절한 배신과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교훈을 남길 이야기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는 언제나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절망의 냄새, 하얀 복도를 울리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 저 한서연은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온몸에 기계장치를 주렁주렁 매단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지지 않고 사진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마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기계가 내 폐로 공기를 불어넣는 규칙적인 소리, 의료진이 다급하게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응급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대화까지 전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 상태는 어떤가요?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부 외상과 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내부 출혈을 막고 뇌압을 낮추기 위해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바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애원했습니다. 진우 씨, 제발 서명해줘요. 나 아직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 간절한 외침에 답한 것은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그 수술 비용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위험도 크고요. 만약 수술하고 식물인간이라도 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 집은 평생 쓸모없는 사람 뒷바라지할 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쟤는 고아라 보증서 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애 빚까지 떠안을 수는 없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고막을 찢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박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식사부터 잠자리, 매달 드리는 용돈까지. 제 효심이 그 굳은 마음을 움직였다고 믿었는데 결국 저는 그저 쓸모없는 고아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드디어 남편 이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 제 아내잖아요. 아내는 무슨, 네 눈으로 똑똑히 봐. 저기 저 고깃덩어리처럼 누워있는 애를. 넌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해. 제가 죽어야 네가 자유로워지고 더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단 말이다. 진우야, 어리석게 굴지 마.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서명 안 하면 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의사마저 환자 가족의 태도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30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이 멎을 겁니다. 가족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진우가 복도를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5년간의 부부의 정이 고작 돈 몇 푼만도 못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숨겨왔습니다. 제가 가난한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대한민국 최대 보험 금융 그룹인 안심그룹 한태준 회장의 유일한 딸이라는 사실을. 제가 빈손으로 그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제 배경이 아닌 저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너 지난달에 제 앞으로 50억짜리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잊었어? 사고로 죽으면 그 돈 전부 내 거야. 50억, 그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니? 고작 몇 억 때문에 저 송장을 살릴 필요 없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50억짜리 보험이라니. 최근 진우가 투자 서류라며 내밀었던 종이들에 서명하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을까요? 이번 사고도 그의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보고 있잖아요. 진우가 더듬거렸습니다. 가족회의가 필요하다고 둘러대. 그냥 저절로 숨이 끊어지게 두면 의사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때 다른 의사가 다가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연님, 가족분 계십니까?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의 VIP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보증기관에서 선지급된 상태입니다. 왜? 수술비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VIP 카드요? 저 고하야토가 무슨 돈으로 위조된 거나 어디서 주운 걸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던 과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가족을 포기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죠. 한서연 씨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 없는 분이 아닙니다. 방금 안심그룹 중앙 시스템에서 환자의 의료 기록이 동기화되었습니다. 안심그룹 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우리 며느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가난한 회사원일 뿐인데 과장은 제 침대 쪽을 힐끗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그러나 망치처럼 무겁게 말했습니다. 안심그룹 한태준 회장님이 바로 저기 누워있는 환자의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병원 안심그룹이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죠. 다시 말해 두 분은 지금 방금 쓸모없는 고아라고 부른 사람의 집 안에서 계신 겁니다. 복도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와 이진우가 받은 충격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안심그룹 회장이 친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돼. 5분 안에 회장님께서 헬리콥터로 직접 이곳에 도착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수술 동의를 거부하고 나누신 모든 대화는 병원 보안 카메라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만약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50억 보험금은커녕 안심그룹의 최고 변호인단에게 고의적 구조 불이행 및 보험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될 겁니다. 이진우가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박동이 모니터 위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환자, 혈압, 급하강, 심박수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당장 수술실로 옮겨. 저 인간들 동의서는 필요 없어. 모든 책임은 내가 회장님께 직접 진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 맹세했습니다. 만약 신이 나를 다시 살려준다면 내 목숨을 비웃었던 저들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이 전쟁은 내가 수술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5년 전, 시댁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명품 옷과 외제차, 무제한 한도의 카드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진우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에겐 가족이 없지만 이제 우리 집이 너의 가족이야.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도 정이 많은 분이야. 저는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부터 물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온 저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아인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만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 일이나 똑바로 해. 저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제 능력을 이용해 진우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가 성공의 빛을 즐기는 동안 저는 묵묵히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진우는 갑자기 제게 다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연금 보험이야.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유학 자금으로 쓰자.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형 선고서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사고로 제가 죽으면 유일한 수혜자인 이진우가 즉시 50억 원을 받게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50억. 그 돈 때문에 그들은 제 심장이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마도 오랫동안 바람 피워온 내연녀를 집에 들일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때 병원 옥상에서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제 아버지,
한태준 회장님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냉정한 경영인이지만 저를 목숨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경고하셨습니다. 서연아,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가장 쉽게 변하는 법이다. 네 인생을 도박에 걸지 마라.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고 복도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박 여사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비서가 그녀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와 진우의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파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 진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보험 사기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한태준 회장님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과 변호인단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박 여사와 이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박 여사는 덫에 걸린 쥐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이진우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악수하기를 꿈꿨던 인물이 자신의 장인이라는 사실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딸은 어떻소? 회장님, 응급처치 후 심박수가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특별 수술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정말 아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언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강비서가 태블릿 PC를 꺼내 제 VIP 카드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 여사가 죽어버려야 내 아들이 새 장가를 가지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라 50억 보험금 때문에 며느리가 죽기를 바라는 시어머니 말이오? 우리 안심그룹은 살인의 냄새가 나는 죽음에는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소. 이진우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 뜻이 아닙니다. 사랑?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나? 아내 월급으로 강남의 오피스텔을 얻어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 게 사랑인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바로 그때 몸에 딱 붙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배를 감싸 안고 복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우의 내연녀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우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진우씨, 그 고아야트 죽었다면서요? 그럼 우리 보험금 언제 받아요? 그 돈 받으면 이 집이랑 차 전부 내 이름으로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최유라의 말은 박 여사와 이진우의 마지막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버지는 최유라의 배를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새며느리인가? 사기꾼과 비겁한 자의 조합이라. 훌륭하군. 변호인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 준비해. 저 집안 3대가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겠소. 아버지는 진우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사는 집, 타는 차, 전부 안심그룹 소유의 부동산 위에 있다는 건 아나? 5분 안에 자산 동결 및 회수 명령이 집행될 걸세. 자네와 자네, 어머니는 이 병원을 나갈 때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건지게 될 거야. 50억 보험금은 없고 차가운 판결만 있을 뿐이지.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쓰레기처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던 진우가 갑자기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한태준 회장,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 딸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류에 직접 서명했어. 오늘 밤만 넘기지 못하면 그 애장기는 다른 사람 차지가 될 거라고. 이미 다른 부자한테 돈 받고 이식 순서 예약까지 마쳤단 말이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보험 사기를 넘어 제 몸까지 팔아치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전례 없는 살기가 번졌습니다. 이진우의 끔찍한 고백의 복도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를 향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당장 그 장기 기증 서류 확인해. 위조나 강요의 흔적이 있다면 이 병원도 책임을 면치 못할 걸세. 몇 분 후 비서가 가져온 결과에 아버지는 태블릿을 부숴버릴 듯 분노했습니다. 한서연의 서명이 있었지만 서명 날짜는 제가 혼수 상태로 입원한 날이었습니다. 이진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문서 위조, 시신 훼손 미수, 장기 밀매 공모 혐의를 추가해 저놈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이진우는 완전히 미쳐버린 듯 웃었습니다. 살려보시지. 의사가 그랬어. 뇌 손상이 심해서 살아나도 식물인간이라고. 제 장기라도 팔아서 그동안 내가 받은 멸시를 보상받아야겠어. 당신 딸이 그룹 후계자면서 남편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의 절규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그의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밤새워 일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회사 선물인 척 그가 타는 차를 사준 사람이 누구였던가. 저는 그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었지만 그는 그저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열등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연녀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붉은 원피스 자락으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씨, 배가 우리 아기 좀 살려줘! 이진우가 그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동정심 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부인과로 옮겨. 하지만 모든 비용은 이진우의 빚으로 청구될 걸세. 그리고 진우, 자네가 내 딸의 장기를 팔려던 그 부자가 누군지 아나? 아버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회장 소식 들었네? 그 버러지 같은 놈이 내 이름을 팔아 장기 이식을 강요했다더군. 우리 가문이 사람 목숨을 뺏어서 연명할 만큼 비겁하진 않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손을 잡으려던 부자는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제 발로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 여사는 아들의 모습과 피 흘리는 최유라를 보고 아버지 발치에 기어왔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우리 유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보험금도 집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줄 보험금이 어디 있어? 집은 원래 내 것이었고 저 여자의 아이라 만약 살아남는다 해도 당신 같은 할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을 평생 수치스러워하게 될 거요. 바로 그때 수술실에서 의사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만 환자분께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체내에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강력한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사고 전에 누군가 약을 먹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이진우에게 향했습니다. 이진우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운전할 때 졸게 만들면 된다고. 진우,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약병을 나한테 준 게 너잖아? 두 모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나 보험 사기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내 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저 집안이 무엇이 지옥인지 맛보게 해주겠소. 그 순간 다시 제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과장님, 환자분이 깨어나려는 신호를 보입니다. 무의식 중에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던 모든 것이 제 발밑에서 제가 되는 것을 살아서 지켜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귀를 기울이는 순간 병실 문 밖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아버지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준, 아직도 네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침대 곁에서 멈췄습니다. 은은하고 익숙한 향, 바로 제 할머니의 향이었습니다. 15년 전
옛 저택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안심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자 철의 여인, 윤 여사님. 제 할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림자 속에서 아버지가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저를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어. 저런 버러지들 수작에 쉽게 죽지 않아. 그런데 태준아, 저것들을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낼 셈이냐? 그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야.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 여사와 이진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들도 할머니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진우가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왜 한 회장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설마? 박 여사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저 애는 고아야. 내가 다 알아봤어. 이건 연극이야. 한태준, 당신 지금 사람 시켜서 우리 겁주려는 거지? 할머니는 비웃으며 변호인단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진우와 박미숙 명의의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시켜 서연이에게 착한 아내 역할을 시키기 위해 우리가 빌려줬던 모든 것들, 배신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회수해. 내일 아침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잊고 있는 환자복뿐이도록. 의사가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혈액 속의 마취제 성분은 단순한 수면 유도가 아닌 기계마저 속일 수 있는 자연사를 위장하기 위한 약물로 보입니다. 할머니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듣고 있는 거 안다. 내 방식대로 저들을 처벌하고 싶다면 조금 더 자고 있거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들이 서로를 어떻게 물어뜯는지 할미가 구경 좀 해야겠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진우가 절반은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그가 50억 보험금을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비싼 죽음을 선물해 주겠습니다. 이진우는 빈 병실에 갇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조한 장기 기증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뇌사 판정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이 병원 의사가 사실은 제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사촌, 한지혁 과장이 서류 뭉치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아내 상태가 궁금한가? 그 여자 뇌사 상태 맞죠? 여기 장기 기증 서류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지혁 오빠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짐승이구나. 하지만 서연이는 뇌사 상태가 아니야. 오히려 네가 주입한 독소를 몰아내기 위해 뇌가 격렬하게 활동 중이지. 그리고 그 약, 부작용이 하나 있어. 혼수 상태에서도 주변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게 만들거든. 다시 말해, 너와 네 어머니가 짓거린 모든 말을 서연이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현장에 도착했으니 응급센터 구역을 전면 통제합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진우는 어둠 속에서 낯선 발소리와 함께 방금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는 텅 빈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사방의 하얀 벽이 그를 옥죄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화면이 켜지자마자 절망적인 알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귀하의 모든 은행 계좌가 사법기관의 명령에 따라 동결되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임대 계약이 안심그룹 연계 계약의 도덕조항 위반으로 해지되었습니다.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회수 명령이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진우는 절망하며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지난 5년간 그가 누렸던 모든 것, 성공한 사업가라는 허울은 모두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한편 산부인과에 실려간 최유라는 여전히 자신이 안심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안심그룹이 인정하는 유일한 손주는 한서연 씨 뱃속의 아이입니다. 당신은 불법 약물을 사용해 임신을 위장하려 했고 그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당신 역시 살인 미수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박 여사는 다시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회장님, 남자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우는 아직 젊어요. 다 제가 시킨 겁니다. 제발 아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성애를 말할 자격이 없어. 당신은 진우에게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사주한 순간 스스로 어머니 얘기를 포기한 거야. 그때 강비서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진우는 한서연 씨 앞으로 50억 보험 하나만 든 게 아니었습니다. 내연녀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만약 오늘 한서연 씨가 죽지 않았다면 내일은 사채업자들이 그의 목숨을 걷어갔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진우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제가 바로 대한민국 보험 제국의 공주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할머니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진우, 이혼 합의서와 살인교사 자백서에 서명해라. 그러면 얌전히 경찰에 넘겨주마. 서명하지 않으면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채업자들에게 이 문을 열어줄 테니 네가 선택해. 법의 심판을 받을지 지하세계의 처벌을 받을지. 이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명하려는 순간 지역 오빠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멈춰. 서연이가 숨을 안 쉬어. 경보음이 울리고 복도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진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서명 전에 죽으면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제일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던지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죽었어. 한서연이 죽었어. 이제 50억도 저 집도 다 내 거야. 할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정말 안심그룹 외동딸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나? 설계된 죽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제 병실의 모든 의료기기가 길게 삐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사망 선고음이었습니다. 이진우는 환희에 찬 얼굴로 일직선이 된 심전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도 눈물을 닦으며 다시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거봐요. 제 명대로 간 겁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법정 남편이니 보험금이랑 재산은 전부 우리 집안 것이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이진우를 쏘아보았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싶다고? 그렇다면 내 손으로 직접 내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떼거라. 기계가 완전히 멈춰야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니까. 감당할 수 있겠나? 탐욕에 눈이 먼 이진우는 망설임 없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누워있는 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 목숨으로 내 미래를 열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기계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5초 후 병원 전체의 불이 꺼졌다가 섬뜩한 붉은빛으로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진우, 당신은 방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 살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진우가 겁에 질려 뒷걸음치는 순간 침대가 천천히 내려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많이 놀랐나 보네?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경찰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역 오빠는 리모컨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가짜였어. 하지만 네가 아내를 죽이려고 전원 버튼을 누른 건 100% 진짜지. 이 모든 장면은 안심그룹 공식 채널을 통해 수백만 명의 주주들과 수사기관에 생중계되었어. 이진우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저를 귀신 보듯 쳐다봤습니다. 강비서가 그의 뒤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우리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어.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만을 기다렸지. 당신의 종신형을 확정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여사는 제게 달려들어 핥히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이 집에 남을 수 있다고 하셨죠? 제 뱃속의 아이는 딸입니다. 안심그룹의 4대 후계자죠. 이제 떠나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정신병원이든 감옥이든
내연녀 최유라도 공모제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짜 임신 사실이 밝혀지자 이진우는 치욕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진흙탕 속에서 끝났지만 저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가 호송차에 오르는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5년 전 제 어머니의 죽음에 박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진 병원 복도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5년 전의 전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옛 저택 화재 현장에서 쇠의 상자를 찾았다고 하네. 네, 어머니가 화재 직전 가지고 있던 상자야. 그 안에 미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박미숙, 시어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시골의 가난하고 탐욕스러운 여자가 어떻게 15년 전 안심그룹 안주인의 죽음과 관련될 수 있을까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던 날 저를 보고 찻잔을 떨어뜨리던 박 여사의 경악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과거의 유령을 본 듯한 공포였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강비서, 당장 15년 전 아내의 개인 간호사와 가사도우미 명단을 전부 조사해. 미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모조리 내 앞에 데려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여사, 박미숙은 15년 전 제 어머니의 개인 간호사였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이름을 바꾸고 고향으로 내려가 출처불명의 거액으로 아들 이진우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매일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제 어머니를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수액을 떼고 박 여사가 임시구금된 병원 지하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박 여사는 귀신을 본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왜 살아있어?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냐? 똑똑히 보세요.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15년 전 당신이 해친 우리 엄마도 지금 여기서 당신이 죗값을 치르는 걸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불에 그을린 낡은 쇠 상자를 테이블에 던지자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박미숙이 회사에 기밀 서류를 경쟁사에 팔아 넘기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적힌 불에 탄 메모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돈으로 이진우를 키워 15년 후 다시 안심그룹에 기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옆방에 갇혀있던 이진우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난 아무것도 몰랐어. 다 엄마가 시킨 거야. 제발 날 용서해줘. 하지만 박 여사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습니다. 한태준,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해? 15년 전 나 혼자 한 짓이 아니야. 안심그룹 내부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고 폭약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어. 그 배신자, 지금도 바로 네 옆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배신자가 내부에, 그것도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 여사의 폭로는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경악했습니다. 안심그룹의 심장부에 배신자가 있다니. 할머니가 박 여사의 뺨을 다시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순간까지 이간질을 하려는 게냐.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 15년 전 주식 양도 기록이나 확인해 보시지. 왜 돌아가신 사모님의 막대한 재산이 화재 직전 익명의 펀드로 옮겨졌을까? 최고 경영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저는 아버지의 곁에 항상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김중현 이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김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던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가장 서럽게 울었던 그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삼엄한 경호 속에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비서가 비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15년 전 재산 이전 서류에 회장님의 서명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인감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김중현 이사님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이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깨어났다는 소식 들었다. 정말 다행이구나. 지금 집 앞에 와 있는데 네 어머니에 대해 할 말이 있단다. 뱀이 스스로 굴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을 숨기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평소처럼 온화한 얼굴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백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널 잃는 줄 알았단다. 사실 15년 전 내 어머니가 박미숙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너무 마음이 약해 기회를 주려고 했어. 내가 말렸지만 듣지 않으셨지.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나갔더라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백합이라는 이름의 익명 펀드에 대해 아세요? 저희 어머니 재산의 20%가 그곳으로 옮겨졌더라고요. 김 이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백합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온화한 가면이 벗겨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죽다 살아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이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내가 설계했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15년 만에 두 번째 화재가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안심그룹이 아저씨 것이어야 했다고요? 그래, 네 아버지는 운 좋게 모든 걸 물려받았을 뿐이야. 나는 빈손으로 그와 함께 제국을 건설했어. 그런데 네 어머니는 왜 그 막대한 재산을 자선 사업에 쓰려고 한 거지? 내 사업 확장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내 길을 막았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거실에 대형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와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중현아, 넌 끝났다. 네가 와인 저장고에 설치한 폭탄은 1시간 전에 이미 해체되었다. 네 손에 있는 리모컨은 우리가 바꿔치기한 장난감일 뿐이야. 김 이사님이 미친 듯이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습니다. 끌려가던 그는 제게 죽은 자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기뻐하긴 일러. 네 교통사고 이진우와 박미숙은 약이나 먹일 줄 아는 겁쟁이들이야. 네 차 브레이크를 자른 건 그들이 아니거든. 진짜 범인은 지금도 네 곁에 있어. 그의 말은 또 다른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진우는 마취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차에 손을 댄 것일까요? 저는 강비서, 지혁, 오빠, 그리고 할머니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안심그룹의 부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개인보험 서류를 다시 검토하던 중 계약서 하단에서 작은 서명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제 차가 차고를 나가기 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는 정비사의 서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강비서, 강민준이었습니다. 이진우와 박미숙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김 이사님은 과거의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자는 바로 제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비서였습니다. 강비서는 제가 죽으면 슬픔에 빠진 아버지를 조종해 안심그룹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강비서는 평소처럼 공손한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비서, 안심그룹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네, 부회장님.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안씨는 제게 제2의 가족과도 같습니다. 가족이라. 그런데 왜 그 가족을 파괴하려 했죠? 왜 내 차 브레이크를 잘랐나요, 강민준 씨?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알아채셨군요. 저는 김이사 같은 늙은이와는 다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이 가진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한 회장님은 무너질 테고 그때 안신을 이끌 사람은 저밖에 없게 되죠. 그 순간 주차장의 모든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아버지와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아들처럼 여겼다. 아들이요? 회장님께 저는 그저 유능한 장기말이었을 뿐입니다. 제 모든 청춘을 바쳤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당신 딸의 것이 되겠죠.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강비서는 저항 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15년을 이어온 길고 긴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나서는 순간 트럭 한 대가 미친 속도로 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운전석에는 탈출한 내 연녀 최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저를 덮치기 직전 방탄 처리된 검은 SUV 차량이 트럭의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최유라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한 젊은 여자를 어떻게 악마로 만드는지 그 비참한 끝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6개월 후 안심그룹은 제 손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안얀이라 지었습니다. 평생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멀리서 손녀를 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딸을 안고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백합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 힘을 이용해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통의 감사 편지를 받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복수를 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안연아, 너는 독립적이고 현명한 여성으로 자라렴. 스스로를 잃게 만드는 인내는 절대 하지 마. 너는 안싱의 꽃이고 우리 집안의 꽃은 폭풍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단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통쾌한 복수의 웃음 대신 자신을 되찾은 영혼의 평온만이 남았습니다. 인생은 인과 응보의 연속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폭풍을 만나지만 굳건하고 선한 자는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안한 노년이 들려드린 한서연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성의 강인함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보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모두 자신의 인생이라는 왕국의 귀한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게 두지 마십시오. 가장 큰 복수는 증오로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더 찬란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배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평안한 노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을 더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